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결정할 경기로 기대를 모았던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13라운드 경기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이후에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아닌 다른 팀들이 리버풀을 추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꽤나 싱겁고 또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이제 막 올 시즌에 부임한 리버풀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를 역대 이 양 팀 간의 대결을 통틀어 보더라도 아주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제압을 했는데요. 결과 2대 0이라는 스코어도 그렇지만 경기 내용은 더 크게 벌어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슬롯 감독이 어떤 축구, 어떤 공격 전술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이길 수 있었는지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리버풀이 2대 0으로 이긴 경기 전반 12분 코디 학포의 선제골 그리고 후반전 78분에 살라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이 나왔습니다. 13라운드까지 리버풀이 승점 34점을 기록했고 또 골득 실차도 플러스 18 모든 면에 있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기록을 보이면서 아직 많은 리그 경기 일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죠. 게리 네빌은 리버풀이 이미 우승을 예약한 듯한 정말 압도적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스널이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가 부상해서 회복하면서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승점 25점으로 2위, 승점 차이가 9점이나 벌어져 있다 보니까 리버풀이 안정적으로 선두 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2위 아스널이 골득 실차까지 같은 가운데 다득점으로 간신히 제친 첼시와 2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31살의 젊은 감독 휘르첼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브라이튼도 승점 23점으로 4위 돌풍이 이어지고 있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이날 패배로 인해 브라이튼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 실차 열세를 기록하면서 5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5위라면 사실 현재 순위 기준으로는 다음 시즌 맨시티가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럴 것이 이제 누누 에스피리투 산초 감독의 노팅엄이 승점 22점으로 6위에 올라 있거든요. 맨시티와의 승점 차이가 불과 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맨시티는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부진하고 프리미어리그에도 부진하잖아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도 불투명하고 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도 불투명한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후 최대 위기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팀을 맡은 적은 맨시티에서 처음이잖아요.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했고 또 바이에른 성공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서왔던 과르디올라 감독인데 이번에 또 재계약을 맺으면서 1+1 계약을 맺으면서 거의 한 10년을 맨시티를 이끌게 되는 그런 장기 집권을 확정한 가운데 이런 패배가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대대적인 리빌딩이나 개혁과 재건 작업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맨시티가 어떤 운명에 처할지 모른다라는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이번 패배로 말씀드린 대로 순위가 5위까지 떨어지게 됐고 토트넘과의 승점 차도 토트넘이 졸전 끝에 풀럼과 1대1로 비긴 그 경기 결과에도 승점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토트넘이 7위인데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이제 맨시티를 이 최근 연속 무승 가운데 두 번이나 이제 잡았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토트넘이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맨시티가 정말 많이 약해졌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후뱅 아모린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빠르게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승점 19점으로 9위, 10위권 이내로 진입을 했고 토트넘과 완전 경기에서 비긴 풀럼도 승점 19점으로 10위권 내에 올라와 있는데 이 팀들과 맨시티의 승점 차이도 크게 나지 않다 보니까 맨시티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그리고 리버풀만이 이번 리그 혼돈의 경쟁 속에서 크게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날 경기 전 후반 모두 맨시티를 상대로 리버풀이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전반전 기록에서 54%의 볼 점유율로 맨시티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는데 리버풀의 강한 압박에 흔들리면서 공을 제대로 통제하고 소유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전반전에
슈팅 숫자가 10대 1로 거의 리버풀이 일방적으로 맨시티를 두드리는 정말 완전 난타하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죠. 맨시티의 그 한 번의 슈팅도 유효 슈팅이 되지 못했고, 반면 리버풀은 10번의 슈팅 중에 4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을 했고, 그 중에 선제골을 뽑아냈고요. 전반전의 기대 득점은 리버풀이 1.53골, 맨시티가 0.07골로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그 기록입니다. 리버풀이 한 골이 아닌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전반전의 경기 내용이었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에서도 보시면 리버풀이 17번이나 맨시티 문전을 습격하는 동안 맨시티는 리버풀 문전 안으로 5번밖에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경기를 리버풀이 꽉 잡고 이제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선제골을 넣고 또 어느 정도는 후반전에는 여유가 생겼던 리버풀이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그래도 총공세를 펼친 맨시티가 기록적으로는 조금 따라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슈팅도 뭐 후반전에는 맨시티가 7개를 추가를 했어요. 하지만 리버풀이 8개의 슈팅을 또 후반전에 가져갔기 때문에 후반전 기록으로 나눠보더라도 리버풀의 공격이 더 날카로웠고, 또 경기 전체 유효 슈팅도 리버풀이 7개, 맨시티가 2개였으니까 후반전에 그렇게 공격에 피치를 올린 맨시티의 슈팅도 골대 안으로 간 거는 후반전에 2개뿐이었는데 리버풀은 3개로 후반전 경기 내용과 날카로움 역시 리버풀이 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상대 박스안에서의 볼터치는 경기 전체적으로는 맨시티가 30개, 리버풀이 29개니까 후반전 들어서는 맨시티가 조금 더 많이 리버풀 골문 안을 습격하긴 했지만 위협을 가하지는 못했다. 최종적으로 리버풀이 2대 0으로 승리했는데 이날 경기의 기대 득점 값은 리버풀이 3.38골이니까 사실은 뭐 3, 4골 정도를 넣었어야 하는, 실제 만든 기회 대비 리버풀이 기회를 놓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맨시티는 8번의 슈팅 중에 2개의 유효 슈팅이 나온 기록조차도 저조하지만 기대 득점이 0.78골이니까 확실하게 한 골을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기에 패배가 당연한 경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여러모로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이게 사실인지 눈을 의심케 하는 이제 전적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토트넘과의 카라바오컵 16강전 1대2 패배를 시작으로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1대2 패배,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1대4 패배,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1대2 패배에 이어서 맨시티가 이제 토트넘과의 홈에서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까지도 0대4로 지면서 연패가 5경기로 늘어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페이노르트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도 3대 0으로 앞서가다가 3대 3으로 무승부를 거두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나마 연패는 끊겼었는데 이번 리버풀 원정 0대 2 패배를 당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감독 경력에서 처음으로 7연속 무승을 겪게 됐고, 맨시티 클럽이 리그에서 4연속 패배를 당한 게 2008년 8월 이후 처음일 정도로 굳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고 어마어마한 자금 투자, 뭐 이 아랍에미리트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도 맨시티가 이렇게까지 리그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20여 년 만에 리그 4연패를 당하게 됐고, 이 리그에서 당한 4연패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바르셀로나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겪은 적이 없는 정말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연속 무승이라는 기록도 그렇고 또 3대 0으로 앞서가던, 3골 차로 앞서가던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 것도 처음이니까 이 7경기 사이, 이 한 달 사이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감독 경력 최악의 결과를 차례로 또 경험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본인이 여유가 있다, 나 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안필드에서 열렸는데 리버풀 팬들이 이제 경기 막판에 확실하게 이제 승리가 리버풀 쪽으로 기울자 과르디올라 감독을 향해서 너는 내일 아침에 경질될 것이다라는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막 부르자 과르디올라 감독이 씩 웃으면서 딱 관중석 리버풀 팬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 6개를 딱 꺼냅니다. 나 프리미어리그 6번 우승했어. 7년 동안 6번 우승했다고 라고 약간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내가 경질될 일은 없다라면서 응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있는 게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물러날 생각이 있다. 최근에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연장 계약으로 인해
내가 물러날 때 위약금을 받거나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또 풀이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잘못이라면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겠다. 하지만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구단에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회가 뭐 한 경기의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리버풀 원정에서 졌다고 해서 바로 사퇴한다거나 뭐 스스로 물러나는 뭐 상황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번 패배로 인해 과르디올라 감독이 앞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아르네 슬롯 감독은 여러모로 좀 맨시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잘 구사했고, 반대로 맨시티는 많은 부상 선수들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술적인 새로운 시도가 전혀 막혀들지 않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말았는데요. 일단은 리버풀은 상대의 높은 수비라인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빠른 윙포워드 루이스 디아스를 제로톱으로 최전방에 배치했고, 왼쪽 측면에 결정력을 갖추고 있는 코디 학포를, 오른쪽 측면에 에이스인 모하메드 살라를 배치했고, 중앙 미드필더 3명 중에 도미닉 소보슬라이를 정말 3미들로 둔 게 아니라 처진 공격수 위치에서 이 3명의 빠른 공격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허브 역할, 도우미 역할, 또 이 선수들의 뒤를 커버하는 압박의 역할을 맡기면서 전술적인 균형을 갖추게 했고, 마칼리스터와 흐라벤베르로 하여금 중앙 지역에서의 압박뿐 아니라 후방에서의 1차 패스, 롱 패스, 역습 패스의 퀄리티를 높여놨습니다. 포백 라인은 로버트슨, 판다이크, 조고메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뛰었는데, 알렉산더 아놀드가 몸 상태를 회복한 것은 호재이지만 코나테의 부상 속에 또 수비 라인의 부상자가 꽤 많은 리버풀이기 때문에 판다이크와 조고메즈의 센터백 라인은 그리 또 신뢰할 만한 라인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슬롯 감독이 굉장히 전술적으로 팀의 허점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잘 커버했고요. 또 알리선 골키퍼도 뛸 수 없었고, 물론 맨시티 역시 에데르손 골키퍼가 뛸 수 없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전 골키퍼가 뛰지 못한 상황에서 또 켈러허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선방 능력도 보여주면서, 물론 뭐 그렇게 맨시티가 위협적인 슈팅을 많이 날리지는 못했지만 어찌됐거나 전체적으로 팀 운영과 선수단 구성과 컴팩트함이 슬롯 감독이 올 시즌 부임한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맨시티는 홀란 선수 원톱을 제대로 또 한 번 지원하지 못했어요. 오른쪽 측면에 사실상 풀백 다원인 리코 루이스를 배치하면서 이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베르나르도 실바를 미드필드 3선에 배치했지만 이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도록 만드는 조금은 이제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또 후방 빌드업의 밀도, 또 공격 전개 상황에서의 혼란을 야기하려고 했지만 이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리코 루이스의 역할은 애매했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올라갔을 때 쉽게 차단당했고 올라가야 하는 거리가 멀었고요. 이선 중앙에 프리롤러 배치했던 필포든도 무력했고, 측면에 배치했던 마테우스 누네스 역시 중앙 미드필드 치고는 측면 플레이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사이드에서의 힘의 대결, 속도의 대결, 기술의 대결에서 모두 압도당하면서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카위 긴도안 역시 무색무취의 경기를 펼쳤고, 포백 라인인 네이선 아케, 아칸지, 후뱅 디아스, 카일 워커 역시 후방 빌드업에서도 길을 찾지 못했고, 또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수비 에러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 위치를 보시면 리버풀은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가짜 9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아래로 폭넓게 움직여주고, 그렇게 생긴 공간을 학포가 바깥에서 수비의 블라인드 사이드에 위치하다가 슬쩍 들어가면서 해결하는 역할을 보여줬고, 대신 많은 공은 오른쪽에 있는 살라 쪽으로 집중이 됐죠. 살라가 온더볼이 좋고 워낙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살라 쪽으로 공을 집중시켰는데, 살라가 아무래도 수비 커버에 있어서는 뭐 조금 힘을 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뒤에 소보슬라이를 배치해서 살라 뒤에 수비를 커버해 줌과 동시에 또 살라에게 안정적으로 공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왼쪽 지역으로 루이스 디아스가 학포와 함께 개인 피지컬과 개인 볼 운반 능력과 개인 볼 유지 능력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오른쪽에서는 온더볼의 살라를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실리적인, 조금 선수의 개별적인 특성을 살린 축구를 리버풀이 했고, 맨시티는 여느 때처럼 후방 지역에서의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공을 소유하고 뒤에서 공을 패스하고 주고받으면서 기회를 창출하려고 했지만 주고받는 건 됐으나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이 강조되는 팀인데, 맨시티가 상대 지역에서 무려 9번이나 하이 턴오버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모두 사실은 꽤 바깥에서 아주 큰 위험 지역에서 공을 빼낸 것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 턴오버를 유발하고 나서도 슈팅으로 가져간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 한 차례 정도 아주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 냈을 때 슈팅 기회를 끌어낸 게 있었고, 반면에 리버풀은 하이 턴오버를 유발한 것은 4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중에 3개를 바로 슈팅으로 가져갈 정도로 매우 효율적인 전방 압박으로 또 그 전방 압박이 실효성 있게 전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기 진영에서 빌드업을 하는 것은 리버풀도 마찬가지이긴 했어요. 네덜란드 출신인 아르네 슬롯 감독 역시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게임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감독인데 조금 더 효율적이었고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 또 롱볼과 속공도 아주 적절히 활용을 했다. 리버풀도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긴 상황이 꽤 있었습니다. 무려 26번이나 공을 잃었죠. 리버풀 역시. 그리고 맨시티는 20번으로 더 적었어요. 하지만 자기 진영에서 꼭 공을 잃고 나서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그 수비 커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준 슈팅은 2번에 불과했습니다. 리버풀은. 하지만 맨시티는 20번을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잃고 나서 9번이나 상대의 슈팅을 허용했다는 점에 있어서 확실히 리버풀이 쇼트 카운터에 능했다. 클롭은 떠났지만 개겐 프레싱은 유지됐다. 그리고 슬롯 감독은 그 기조를 이어받아서 기술, 전술, 빌드업의 효율성, 실리성, 실용주의를 가미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국내 축구 팬들이 토트넘이 이런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정말 균형 잡힌 축구를 보여준 게 바로 슬롯의 리버풀이다. 결국에는 슬롯 감독이 토트넘과 연결됐을 때 토트넘이 이제 당시 페이노르트를 이끌고 있던 슬롯 감독에게 걸려있던 위약금 지불의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놓쳤었는데 그때 슬롯을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정말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 맨시티가 더 이상 부상자가 많았다 이런 핑계를 대기가 어려운 게, 물론 로드리가 부상이고 그 대안인 코바치치가 빠진 것은 타격이긴 하지만 베르나르도 실바와 긴도안이라는 대체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오스카 밥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잖아요. 후반전에 투입한 선수들이 더브라이너, 그릴리시, 사비뉴, 도쿠 같은 이미 검증된 주전으로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었다라는 점. 오히려 리버풀이 코너 브래들리, 키에사, 코나테, 조타, 치미카스 같은 공격, 미들, 수비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이탈한 자원들이 꽤 후반 출전이라든지 팀의 뎁스라든지 이러면 도움이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리버풀 역시 후반 73분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했던 아놀드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자렐 칸사가 들어가야 했었고, 학포가 빠지고 나서 들어갔던 다르윈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어찌됐거나 이 선수를 전술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또 추가 득점 과정에 기여를 하도록 했고, 살라까지도 84분에 빼주면서 커티스 존스를 투입했던 것은 확실히 이제 슬롯 감독이 경기를 풀어가는 여유, 빡빡한 일정 속에 경기를 만들어가는 여유를 보여줬는데요. 득점 장면을 좀 보시면 리버풀이 어떻게 이제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 세계에 퍼뜨린 이 후방 빌드업과 하이라인 축구가 이제는 퇴조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축구가 주류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전반 12분에 나온 리버풀의 선제골 같은 경우에는 후방 지역에서 리버풀이 빌드업을 했어요. 공을 이제 포백에서 돌리다가 한 번에 뒤로 뚝 찔러줍니다. 한 번에 롱패스로 상대를 끌어들이되 그 다음에 롱볼 한 방으로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뒷공간을 살라가 파고들었죠. 그리고 살라가 파고들어서 수비와 1대1이 된 상태에 수비를 잡고 또 바로 안 들어가고 블라인드 사이드 뒤에서 들어오는 학포를 기다렸어요. 물론 가운데에 침투하는 선수들 있었죠. 디아스도 있고 소보슬라이 들어오고 가운데 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맨시티 투비수들의 시선을 끌어놓고 가장 바깥에 뒤에서 학포를 들어오게 한 이유, 학포를 디아스가 왼쪽이 아니라 학포가 왼쪽에 가고 디아스가 왼쪽이 아니라 앞에 갔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결정력이 좋고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다양한 양발 슈팅이나 헤더 슈팅이 가능한 이 학포를 사이드에 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태에서 들어와서 골을 넣어라 라고 주문을 했던 것. 학포보다 또 디아스가 맨 앞에 있을 때 상대의 하이라인 센터백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라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 애매한 위치로 찔러준 그 크로스를 바로 이렇게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들어온 학포가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던 것, 전술적으로 준비된 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경기 더 많은 골차가 날 수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후방에서 또 공을 돌리던 맨시티의 이 빌드업이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무려 리버풀 선수들이 지금 보세요. 3명이 이 길을 막고 있고 또 3명이 앞에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쉽게 편하게 처리해야 되고, 물론 이럴 때 중앙 지역을 과감하게 패스해서 도전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패스를 전개하면 한 번에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차단되면은 바로 위기거든요. 실제로 차단이 돼요. 소보슬라이가 이렇게 공을 차단해서 빼주고 이제 살라가 치고 들어가죠. 치고 들어가서 왼쪽에 기다리고 있는 선수 소보슬라이가 따라와 줘서 패스를 줬으면 더 쉽게 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슈팅을 때려갔던 것이 크로스바를 넘겼는데, 요 후반전 10분 정도의 장면이었는데 요 장면도 좀 골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으로 나왔던 후반전 쐐기골 같은 경우에도 정말 흥미로운 게 골키퍼의 롱볼 활용이다. 골키퍼가 뻥 차는 축구가 최근에 이 후방 빌드업을 강조하는 과르디올라 감독식의 축구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거의 지향되고 있는데, 이렇게 투톱이 맨시티의 투톱이 골키퍼를 압박할 때 골키퍼가 롱볼을 한 번에 때려줘요. 그 롱볼을 리버풀 선수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 선수가 그 헤더를 따내고 세컨드볼을 확보하는 그 순간에 압박을 해서 공을 따낸 겁니다. 특히 다르윈 누네스가 굉장히 투지 넘치게 빠르게 압박하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압박을 했을 때 공을 확실하게 얻지 못했지만 넘어진 상태에서도 발을 뻗으면서 툭 연결해줬고, 그 공을 바깥에서 달려들어왔던 디아스가 이어받아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중앙 전방 공격수로 여전히 디아스를 유지한 이유예요. 가짜 9번은 속도감 있는 선수, 가짜 9번을 연계 좋고 힘 좋고 미드필드 성향의 선수로도 둘 수 있지만, 이렇게 윙어를 그냥 최전방에 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런 하이라인의 팀을 공략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사실 맨시티까지 이렇게 요리한다면 지금의 리버풀이라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더 쉽게 요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포나 누네스처럼 지금까지 클롭 감독이 최전방에 있던 선수를 왼쪽 사이드에서 놓고 여기서 압박하고 세컨드볼을 경합하고 또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볼을 넣게 하고, 지금 상황은 중앙 공격수로 뛴 디아스가 아예 문전까지 빠르게 치고 들어갔을 때 정말 빠른 속도다 보니까 이 흐른 공을 낚아채서 들어갔는데, 오르테가 골키퍼가 뛰쳐나왔지만 디아스가 좀 더 빠르게 공을 먼저 터치하자 늦었던 오르테가 골키퍼가 지금 보시다시피 다리를 확실하게 걸어 넘어뜨려주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이 페널티킥을 살라가 성공을 시키면서 2대0 승리에 쐐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맨시티는 이번 패배 이후 앞으로 12월의 일정이 더욱더 험난해졌어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 턱 밑까지 쫓아와 있는 6위인데 그 6위 노팅엄과의 12월 5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이 경기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8경기 연속 무승까지 빠지는 거 아니냐고 우려될 수가 있고요. 그 뒤 12월 8일 일요일 0시에 있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팰리스가 10위권 밖에 있는 팀이지만 최근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결과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면서 또 팰리스의 홈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결코 맨시티가 만만히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12일 목요일 새벽 5시에는 유벤투스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후뱅 아모린 감독, 바로 스포르팅 리스본을 이끌고 맨시티에 참패를 안겼던 아모린 감독이 맨유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번 라운드에 에버튼을 4대0으로 박살내면서 자신의 새로운 전술이 완전히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맨유와의 맨체스터 더비가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립니다. 그 다음 12월 21일 밤 9시 30분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는 원정 경기인데, 물론 에스턴 빌라도 지금 챔스 병행 과정 속에 에메리 감독이 극도의 부진으로 8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져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 시점에는 어떻게 되어있을지 모른다. 즉 앞으로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느 한 경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리버풀도 이 12월 일정이 험난하긴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기세라면 오히려 기세를 올릴 수 있는 경기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2월 5일 목요일 새벽 이 주중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뉴캐슬 원정인데 충분히 리버풀의 전력이라면 승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12월 7일 토요일 밤 9시 40분 에버튼과 머지사이드 더비는 이동거리도 없는 데다가 맨유가 박살을 낸 팀인 만큼 손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월 11일 새벽에 있을 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크게 부담스러운 일정은 아니고, 풀럼 그리고 사우스햄튼과 카라바오컵 8강전도 사실 리버풀이 쉽게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2월 23일에 있을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대로 남아있는다면 충분히 슬롯 감독 입장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리버풀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뜨거운 12월의 일정 속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반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리버풀의 이 승승장구 행진은 어디까지 이어지고 또 슬롯 감독의 신형 전술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프리미어리그 최신 이슈, 해외 축구 최신 트렌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